다음 주부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566일 만인데 10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1m 이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권고했습니다. 애매한 경우도 많아 혼란도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100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였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계약 특위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자수직 전 가족이 살고 있는 호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의도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90억 원대 절도가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재혼한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가 확정돼 오세훈 시장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DMZ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동반 방문을 검토 중입니다.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 미군 숙소로 사용되는 호텔을 영빈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새 대통령 취임이 이제 불과 열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하고 정치권의 긴장감은 선거 전 못지않게 팽팽합니다. 물론 지방선거가 남아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죠. 그나마 다음 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발표에 모처럼 금요일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566일 만에 마스크 해방입니다. 오늘은 최원영 기자의 보도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건 2020년 10월 3차 유행을 앞둔 때였습니다. 566일 만에 가장 강력한 방역 규제 중 하나가 풀렸습니다. 오는 5월 2일, 즉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6주째 감소세인데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에서도 실외 마스크 해제 후 유행 증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파 위험도가 실내의 약 19분의 1이라는 점도 실외 마스크 해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해제된다고 마스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정부는 강조합니다.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계속적으로 쓸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엔 지금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남은 관심은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 정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마지막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쁜 마음에 제가 앞서 해방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심할 땐 조심하라는 게 방역 당국의 권고입니다. 1m 거리 두기가 어려울 땐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고 더 나아가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경기장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어서 박상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시민들이 연신 소리를 지릅니다. 모두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함성 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마스크 벗고 놀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는 5월은 가정의 달. 마스크 해제까지 맞물리면서 놀이공원과 동물원 등을 찾는 시민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다른 사람과 1m 거리 두기가 되지 않을 땐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2년째 2m 거리 두기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그 절반의 거리 두기에 금세 적응할지, 또 현장에서 1m 준수가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장 마스크 착용 의무도 실효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1m와 마찬가지로 50명인지 확인이 현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외 마스크는 해제됐지만 정부는 코로나와 긴 호흡에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드린 거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프리 선언은 아닙니다.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실외 마스크 해제에 따른 추가 후속 조치들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이번 결정에 정면 반박하면서 마스크를 두고 신구 권력이 또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해제 방침 시기상조라며 인수위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는데 적어도 5월 말까지는 확산세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실외 노마스크 방침은 인수위가 5월 말 검토 신중론을 밝힌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인수위는 즉각 시기상조라며 공식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과학 방역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올가을 변이 바이러스 창궐 가능성에 전문가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재유행할 경우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또 증가세를 보인다면 그건 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인수위 내부에선 임기를 열흘 남겨놓고 실외 마스크 규정을 푸는 건 완전한 정치 방역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오히려 현 정부의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3차 접종률이 64%를 넘긴 했지만 하루 확진자가 100여 명 나올 때 썼던 마스크를 그 500배인 5만 명대에서 벗는 게 맞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수위는 50인 이상 밀집 상황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보안 조치도 실질적으로 지켜지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무조건 벗어도 되는 것인지 좀 헷갈리죠. 최원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일단 실내와 실외에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지만요. 지붕이 있더라도 사방 중에 2면 이상의 면이 열려 있어서 자연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실외로 봅니다. 예. 두 지하철역 보여드리겠습니다. 6호선 DMC역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 승강장이라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1호선 구로역 같이 이 벽면이 뚫려 있는 승강장은 실외라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승강장에선 벗더라도 승강장까지 가는 지하 공간이나 또 지하철 내부는 사방이 막혀 있는 실내라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이번 주부터 지하철 안에서도 잠깐 마스크를 내리고 간단한 식음료 먹는 것 가능합니다. 예,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좀 헷갈릴 때도 있겠군요. 그리고 50명 이상 참가하는 공연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외 놀이공원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해요? 네, 놀이공원, 야외 결혼식장, 해수욕장 등 모두 마스크 안 쓴다고 해서 벌금 내진 않습니다. 다만 줄을 서는 등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쓰는 게 권고됩니다. 실내에서 또 축구나 야구, 등산 같은 체육 활동할 때도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실외에서도 기본적으로 벗지만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프리 선언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위험한 그런 조건으로 조정을 한 것이. 예, 바깥이라고 하더라도 몸이 닿을 정도로 복잡한 곳에서는 일단 마스크 쓰는 게 좋겠군요.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나라에선 코로나 확산이 둔화되면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도 해제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도 풀었습니다.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각각 올해 3월과 4월 실내는 두고 실외 마스크 의무화만 풀었는데 확진자 수를 보니까 더 늘지 않고 감소 추세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시기상조라고 본 것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일본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폐쇄된 환경에서의 코로나 전파력, 실외 환경보다 18.7배 높았습니다. 실외 전파력 상당히 낮은 건데 하지만 실외 전파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는 항상 있을 수 있는 환경들이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위험할 수는 있어요.
특히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국가는 아직 많지 않고요. 또 미국, 독일, 프랑스 등도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한 만큼 이 마스크가 여전히 강력한 코로나 예방책인 건 분명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잊어버리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꼭 챙기는 게 좋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새 대통령 취임을 목전에 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느껴집니다. 대선 결과가 박빙의 승부에서 그런 것도 있고 곧바로 지방선거가 이어지는 정치적 상황, 여기에 절대 다수 여당이 정권을 뺏긴 특이한 상황이 모두 맞물려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물러가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마땅치 않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꼭 이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순수한 개인적 견해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정치적 해석이 많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2건에 대해 공감한다고 직접 답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꼭 이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벽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청와대 이전 공약을 새 정부가 추진하는 데 대해 사흘 전 언론 인터뷰에 이어 또다시 비판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선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면서도 찬성 의견도 많다고 했습니다.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여권에선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씨를 이 전 대통령과 한 묶음으로 사면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경심 여사나 그리고 김경수 지사 이런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김경수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이 아닌 국민에 대한 마음의 빚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예, 앞서 보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언급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퇴임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사면해 이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배경이 과연 뭘까요? 야당은 결국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시키기 위해서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는 문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광화문 시대를 공약하며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끝내 그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친다고 한 겁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문 대통령이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겨쳤고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 주도 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을 고집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편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품위를 저버리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100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인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74년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검수완박을 2주 만에 해치우는 데 대해선 한마디 않으면서 100년 대계를 운운하냐고 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상 반대를 언급하며 다시 한번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물론남불답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차곡차곡 필요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들어있었던 중대범죄수사청이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빠진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위 구성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 자체가 이미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며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관련 움직임은 고이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법개혁 특위 구성안이 국회 운영일을 50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계약특위를 강행하는 건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항의하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퇴장하십니까? 네. 제 말씀 좀 듣고 가세요.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이 포함됐었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사개특위 구성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간 검수완박 법안에도 중수청 설치는 빠져 있습니다. 운영위를 강제 소집하여 사법개혁 특위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하게 민심에 역주행하는 처사입니다. 하지만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중수청 설치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5명의 명단을 결국은 내게 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대로 저희로서는 개문발차할 생각입니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번 결의안에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 요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것이지만 문 대통령이 이 면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이준석 대표는 여당이 자신 있다면 국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문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국민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공식 면담도 요구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 이재명 수호에 있다며 마지막 뒷모습이 무책임과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안한 국민투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기회 아닙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은 그래 오늘부터 당장 국민투표법.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민원 서류 발급기냐고 비판했습니다. 서류 한 장 넣어놓고 빨리 판결해달라라고 하는 이 후암무치함도 정도껏 해줘야. 또 국민투표론에 대해선 인사청문 전국을 앞두고 국민 분노를 돌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송영길로 돌아온 셈이고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 김관영,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의원 배지를 포기하고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많아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규모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진애 전 의원을 꺾고 오세훈 시장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전략선거구 선정, 공천 배제와 번복, 임대차 3법 박주민 의원의 출마 포기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변은 없었던 셈입니다.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는 김관영 전 의원이 확정돼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함께했던 사선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이로써 17곳 시도 가운데 15곳의 대진표가 완성됐는데 현역 의원직을 던진 후보는 모두 7명으로 보궐선거도 상당한 규모가 됐습니다. 송 전 대표가 빠진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전 지사의 출마가 거론되자 이재명 후보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국민 토감이나 전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세가 강한 인천보다 연고가 있는 성남 분당갑에 출마하는 게 당당할 것이라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연고니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결국에는 민주당 세가 좀 강한 곳으로 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인수위원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 이재명 대 안철수의 미니 대선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전 지사 측은 보궐선거보다 당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안 위원장은 지금은 출마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회사 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자수 직전에 횡령금 일부를 가족이 살고 있는 호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은행이 포착하면서 돈이 넘어가는 건 막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경찰은 해당 직원의 동생도 공범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윤서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은행 직원 A씨가 경찰에 자수한 건 지난 27일 밤 10시 10분. 은행 측이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지 4시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기 전 이틀간 2차례에 걸쳐 횡령금 일부를 호주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호주에 A씨 아내와 딸 등 가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파악한 은행이 호주계 금융기관에 송금 취소를 요청해 거래는 막혔지만 경찰은 A씨가 은행의 내부 감사 사실을 미리 알고 해외로 돈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동생도 공범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횡령금 614억 원 중 일부는 파생 상품에 일부는 동생 사업에 투자했다는 A씨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생이 추진하던 골프장 개발 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했다 손실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좌 등 금융 자료를 분석해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지난달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도 횡령 사건이 벌어졌었죠. 이 회사 돈 246억 원을 횡령해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은 당초에는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하고 남은 37억 원만 회사에 반납했었는데요. 검찰이 추적 끝에 전처에게 숨겨둔 과상화폐 5억 원을 찾아내서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 245억 원 다 쓰셨나요? 남은 돈 없으세요? 김 씨는 빼돌린 회사 돈 가운데 37억 원만 회사에 돌려줬고 나머지 돈은 해외 가상화폐 투자나 도박 사이트에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체포했을 당시에도 전자지갑을 발견했지만 가상화폐는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김 씨 전처가 가지고 있던 전자지갑에서 가상화폐 5억 원어치를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체포되기 사흘 전 회사 돈으로 산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가상화폐 5억 원어치를 압수하고 김 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압수한 가상화폐는 범죄수익 은닉 관련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계양전기 측에 돌려줄 예정입니다. TV조선 권현석입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이은혜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2명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 중 잠적 하루 전에 이은혜와 조현수를 만나서 자금을 지원한 조력자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잠적했습니다. 잠적 하루 전 검찰의 재수사를 받은 뒤 지인 32살 A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A씨는 계곡 살인 현장 동행자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들이 당시 도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이은혜와 조현수가 넉 달 동안 도피할 수 있게 생활비를 제공하고 지인 B씨를 시켜 은신처를 마련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A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체포하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또 다른 조력자 B씨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은혜와 조현수의 도피 조력자는 4명입니다. 검찰은 나머지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도피를 도운 이유와 구체적인 조력 방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금고를 도둑 맞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금괴와 현금 등 피해 액수가 90억 원이 넘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재혼한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 주상복합 아파트에 형사기동대 승합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 27일 큰 금액을 절도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주민인 50대 남성 집에서 금고가 털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괴와 현금 등 경찰에 신고된 피해액만 90억 원가량. 그때 실제 없었어요. 조대하고 나중에 한다고. 경찰은 사건 당일 밤 피해자 집을 드나든 용의자 2명을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는 피해자와 재혼한 아내와 그가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재산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가족간에 절대 가족간에 정확한 액수는 저희도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피해자는 경찰에 이들 모녀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절도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이 면제되지만 같이 살지 않는 딸은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들 모녀를 상대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과정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고급 승용차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CCTV 추적과 잠복 끝에 50대 남성을 붙잡아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 캠퍼스 주차장. 티셔츠 차림의 남성이 외제 승용차 주변을 서성입니다. 손전등으로 차 안 인기척을 살피나 싶더니 손에 쥔 쇠붙이로 조수석 문을 긁기 시작합니다. 바로 옆에 세워진 차량으로 다가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피해자는 경비 인력이 적은 대학 후문 주차장으로 들어와 뾰족한 도구로 고급 승용차만 골라 훼손했습니다. 옆을 다 긁어 놓은 거예요. 운전석, 자리 이쪽 저쪽 다 양쪽으로 긁어놓고. 범행이 시작된 지난 19일과 20일, 이 남성이 광진군의 대학 주차장에서 훼손한 차량만 11대. 나흘간 피해를 입은 차량은 55대에 달했습니다. 양쪽으로 다 긁은 차도 있고 보통은 한쪽면을 앞에서 긁어서. 용의자로 검거된 해당 남성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 수집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PC방에서 벌어졌습니다. 심야 영업 재개를 위한 PC 업데이트를 빌미로 컴퓨터 본체 40여 대를 싹쓸이해갔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PC방 종업원이 출입구 복도에 컴퓨터 본체를 내놓습니다. 잠시 뒤 나타난 남성 2명이 수북하게 쌓인 컴퓨터 본체를 모두 밖으로 옮깁니다. 지난 27일 울산의 한 PC방 종업원은 심야 영업에 대비해 PC를 업데이트할 테니 본체를 복도에 내놓으라는 본사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요, 저는 깜빡하고 말을 못한 것 같다. 본체 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 손님 오는 자리로 골라서 밖에 내려놔달라.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PC방의 컴퓨터 본체 41대 4천만 원어치를 전화 한 통에 도둑 맞은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날 울산에서는 PC방을 상대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그날은 울산 지역에 있는 PC방을 노렸던 것 같아요. 몇 군데 PC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경찰은 훔친 컴퓨터를 서울 전자상가에 넘기려던 개인 용달업자를 붙잡고 전화 사기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최근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죠. 이 여름이 다가온다는 절기상 입하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10cm 안팎의 눈이 내려서 계절의 시계를 겨울로 되돌렸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평창 발왕산 정상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던 나뭇가지엔 상고대와 눈꽃이 피었습니다. 8년 만에 보랏빛 꽃을 피운 얼레지마저 눈에 파묻혔습니다. 망울이 퍼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눈이 딱 와갖고 막 소녀 같은 감정 막 그런 게 막 일고 너무 예쁘고 좋아요. 설악산 대청봉 일대도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고지대지만 이 시기에 10cm 안팎에 이르는 많은 눈이 내린 건 드문 현상입니다. 지금은 워낙 날이 더워져서 옛날에는 막 5월달에도 눈이 오고 뭐 우박도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강원 산간에는 때 아닌 춘설이 내렸습니다. 관광객들은 여름의 문턱에서 다시 한겨울로 되돌아가는 색다른 경험을 합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반팔 입고 단바지 입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뭐 계절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엄청 신기한데요. 강원 산간에 내린 눈은 그쳤지만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보다 2도 정도 낮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다음 달부터 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이 급등하는 연료비를 더 이상 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기에 새 정부가 원가주의를 표방하면서 관련 제도 개편을 예고해서 요금 인상은 지속될 전망인데요. 전기요금 역시 또 한 번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가구당 가스 요금이 월 평균 2,450원씩 오릅니다. 정부가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 요금을 8.4%에서 9.4%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NG 수입 단가가 크게 올랐지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스 요금을 올려 LNG 인상분을 충당하기로 한 겁니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료비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고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는 사실 이 에너지 시장이 독점이 돼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던 한전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 정부도 한전의 경영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분기 영업 적자가 7조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완전 자본 잠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그동안 억눌렸던 에너지 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생활 물가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물가 인상에 전기와 가스 요금까지 올라서 주머니 사정 팍팍해지게 생겼는데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4%에 바짝 다가서면서 8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금리는 치솟는데 10명 중 8명은 변동금리로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출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3%대에 들어섰던 가계대출 금리. 지난달엔 4% 턱밑까지 올라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개월 만에 1%포인트 뛴 겁니다. 지표금리가 오른 영향에다가 그 저신용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 좀 늘었거든요. 금리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가 오른 데다 높은 금리로라도 대출을 받으려는 저신용 취약계층의 수요가 늘면서 신용대출 금리는 한 달 만에 0.13%포인트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달보단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3%대 후반으로 높은 상황. 특히 변동금리 비중은 한 달 전보다 더 늘어 80%를 넘어섰습니다.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 속에 한국은행도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당장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변동금리를 택한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결혼하면 집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딱히 큰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대출을 해야 하는. 월 한 1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또 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입장입니다. 예금과 대출금리 차인 예대마진은 지난달 더 벌어져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DMZ 방문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경제 안보인 만큼 이 취지에 맞는 여러 일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아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첫 방한 때 DMZ를 찾아 북한에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9년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바 있습니다. As you know, a long-planned visit to the DMZ. I'll be doing that. 다음 달 20일부터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도 비무장지대와 판문점, 평택 미군기지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DMZ에 갈 경우 윤석열 당선인도 함께 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동반 방문은 그 자체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대한상위 회장 등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주요 기업인들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구축 협조를 요청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기시다 일본 총리 참석에 공을 들여왔는데 어렵게 되어간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신 친한파인 하토야마 전 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임식 이후 첫 정상회담은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사죄하고 합천 원폭 피해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대표적인 친한파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日本政府が十分に行ってこなかったことに対してお詫びを申し上げ。 TV조선 취재 결과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하토야마 전 총리가 참석한 뒤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현직 총리가 동반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취임식 참석은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 축하 사절로 하야시 외무상 참석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윤당 선의는 다음 달 10일 취임식 이후 새로운 용산 집무실에서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와 회동합니다. So we wish South Korea and all the other parties involved in the process success. It's a long road ahead. 취임준비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관장 등 전직 대통령 배우자 및 유가족에게 취임식 초청장을 전해 꼭 참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도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이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왼쪽 저쪽 흰색 건물이 국방부 청사,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곳이고 오른쪽 붉은색 건물이 미군의 숙박시설인 드래곤힐 호텔로 거리는 400m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드래곤힐 호텔이 한국에 반환되지 않고 계속 미군이 활용할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으로 외국군이 수시로 드나드는 상황이 될 뻔한 거죠. 그런데 최근 당선인 측이 미국 측과 이 드래곤힐을 돌려받아서 영빈관이나 용산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용산기지 한복판에 붉은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드래곤힐 호텔은 미군이 사용하는 9층짜리 전용 숙소로 25,000평의 야외 수영장까지 갖춘 대규모 시설입니다. 미8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뒤에도 반환되지 않는 곳이다 보니 대통령 집무실 지근거리에 미군 시설이 남아있는 이상한 모양새가 됩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 핵심 관계자는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 드래곤힐 호텔과 바로 옆 하텔하우스를 돌려받고 남영동 주한미 대사관 신축 부지 옆 국유지를 맞바꾸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텔하우스와 함께 드래곤힐 호텔은 이후 영빈관 또는 용산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청사와 드래곤힐 호텔의 거리는 불과 400여 미터로 국가 외빈 행사를 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위치입니다. 영빈관은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용산공원이 다 우리한테 반환이 되면 저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 같은 거를 건립하는 방안도 있고. 미국은 우리 측에서 받은 부지를 외교관 숙소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에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요. 러시아가 보란 듯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한 발은 총장이 머물던 숙소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게 유엔의 현실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건물 여러 채가 불길에 휩싸이고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폭격에 1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Взрив прибігли сюди. Тут уже валялися люди під завалами. повитягували людей. 미사일 2발로 키이우를 폭격했는데 다른 한 발은 유엔 사무총장이 묵고 있는 호텔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에 보란듯이 쏜 겁니다. Про намагання російського керівництва принизити ООН і все, що організація уособлює. 구테우스 총장은 충격적이라며 유엔이 역할을 못했다고 자책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failed to do everything in its power to prevent and end this war. We keep pushing for a full-scale ceasefire. We will also keep striving for immediate practical steps. 외신들은 전쟁을 끝낼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히틀러 이후 잠자고 있던 무기 대여법을 81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이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The cost of this fight is not cheap, but caving to aggression is going to be more costly if we allow it to happen. 미국 정부는 42조 원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안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콜롬비아의 한 마을에 뭉게구름이 뜬 게 아니라 땅 위에 깔렸습니다. 희한한 현상의 원인을 조사했더니 독성 물질 덩어리였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뭉게구름이 생겼습니다. 땅에 낮게 깔려 소미불처럼 잔디밭을 뒤덮었습니다. 어른 키보다 큰데 솜사탕처럼 도로 위를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역한 냄새가 납니다. 구름 일 리는 없습니다. El olor que emana es terrible. Hemos sufrido de problemas de salud, de respiración. 콜롬비아 수도권 모스케라시에 이런 모양의 거품이 떠다닙니다. Ahorita con esta espuma tan grande que nos da miedo que llega a caerse alguien ahí, no lo podemos encontrar. 급히 조사했더니 독성 물질이 넘쳐났습니다. 세제가 섞인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로 오염된 강물 위로 거센 폭우가 내려 거품을 만들어냈다고 시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독성은 건물을 부식시킬 정도로 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Esto es producto de la contaminación. Esto es producto de la mala disposición de los residuos. 시당국은 2년 전부터 폐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무단 방류 때문에 수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기괴하고 몽환적인 캐릭터 영화로 사랑받아온 팀 버튼 감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특히 월드 투어의 첫 전시로 서울을 선택해서 의미를 더했는데요. 아이 같은 시각을 유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팀 버튼 영화 감독이 대규모 작품들과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2012년 전시 이후 10년 만입니다. 10 years ago I was here and it's taken so much time to come back, but I love it here and they've made me feel very much at home in this weird spaceship. 크리스마스의 악몽, 가위손,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 판타지 영화로 세계적 인기를 얻은 팀 버튼 감독. 내성적인 데다 공동묘지를 자주 찾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독특한 성격이 기괴하지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영화 캐릭터들에 투영됐습니다. That's the one connective thing I think in this sort of what I said earlier, which is that stuff kind of just shows the creative process. 어린 시절 그린 스케치부터 영화와 관련된 회화와 드로잉, 캐릭터 조각 등 모두 520여 점이 공개됩니다. 광장시장을 또 찾겠다고 말하는 팀 버튼 감독은 월드 투어의 첫 출발지로 서울을 택했고 이번 전시를 위해 대형 조형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모두에게 창작에 영감을 주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며 아티스트로서 어린이 같은 시각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No matter what age you are, any artist wants to keep seeing things in a certain way like that. So that's why that's important.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중앙대 52연승 신화의 주인공 SK 김선형과 KGC 오세근이 프로 입단 후에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었습니다. 감독들의 지략 대결까지 더해져서 재미를 더했는데요. 김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SK 김선형과 KGC 오세근은 중앙대 시절 52연승 신화를 합작하고 같은 해 프로에 입단한 뒤 10년이 넘게 각 팀의 간판 선수로 활약해왔습니다. 각각 우승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두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둘 다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세근이 형도 올해 부상도 없었고 저도 부상이 있었지만 플레이오프 때 좀 전화위복이 된 느낌이라서. 히든 플레이어는 전희철 감독님입니다. 저희 팀의 강점은 김승기 감독님입니다. 아직 숨겨놓은 전술이 많으시기 때문에. KGC 김승기 감독의 플레이오프 승률은 무려 73.2%. 플레이오프를 10경기 이상 치른 역대 KBL 감독 중에 최고입니다. SK 전희철 감독은 데뷔 시즌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4강 플레이오프에서도 3전 3승을 기록했습니다. 두 감독의 지략 대결 역시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 절박한 순간을 가정해봤습니다. 마지막 게임이고 동점이고 10초 남았습니다. 팀에 누구한테 공격시킬 건지. 가장 확률 높은 원희를 시키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최준영 한번 시키겠습니다. 성현이를 이용을 해서 변준영을 시킬 겁니다. 7전 4선승제인 챔피언 결정전. 대망 1차전은 2일 잠실에서 열립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어사 이몽룡이 출두하자 잔치판을 벌이던 사또 변학도와 수령들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판소리, 춘향가, 사설에 변학도가 안채로 도망가 이렇게 소리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추워라, 눈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하도 경황이 없다 보니 자꾸 말이 헛나가는 것이죠. 심술궂기로는 놀부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 용변 보는 아이 주저앉히기, 옹기 전에 돌팔매질, 애호박에 말뚝박기. 그 심보로 놀부가 흥부에게서 화초장을 빼앗아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도랑을 건너다 이름을 잊어먹고는 기억해내려고 애씁니다. 초장 아니다. 천장 아니다. 초장 된장 아니다. 지금까지 나온 검수완박 법안들을 보면 뒤죽박죽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 소위, 안건 조정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이 다 다릅니다.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 수정안, 그리고 마지막에 민주당이 또 고친 수정안까지 계속 바뀌면서 누더기가 되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법안심의 당사자인 법사위 의원들조차 헷갈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안이 아니라 검수범벅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강행처리 초읽기에 들어간 최종안을 들여다봤더니 더 황당합니다. 먼저 한국형 FBI 운운하며 신설하겠다던 중수청부터 온데간데 없습니다. 검찰 수사권 대부분을 박탈해 넘기겠다는 곳이 사라진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또 공수처는 예외로 둔 것도 모순이죠. 그러면서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은 올해 연말까지만 허용하겠답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자기네 국회의원들은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꼼수와 편법도 끝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을 곳곳에 만들어두고 애먼 서민들 피해만 보게 생긴 겁니다. 정치인들 하는 짓이 늘 그렇단 말이죠. 심지어 검수완박법을 공포할 국무회의 일정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총리가 대신 주재하는 방안도 흘러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위장 탈당을 비롯한 절차의 하자를 들어서 헌재에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졸속이든 뒤죽박죽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허겁지겁 폭주하면서 어느 세월의 역사의 판단을 받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판단해서 매긴 성적표를 받아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4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였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종일 우중충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까지는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주말까지 선선함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7도, 모레는 19도를 보이겠는데요. 평소보다는 조금 따뜻하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전주는 16도를 보이겠고요. 강릉이 19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와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29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